네, 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무역관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영업비밀 관리와 기밀유지 협약에 대해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영업비밀은 특별히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기밀유지 협약입니다. 영어로는 Confidentiality Agreement 혹은 Non-Disclosure Agreement이고요. 저는 줄여서 NDA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영업비밀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언제, 누구와 무엇에 대해 NDA 체결을 해야 하는지, 또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서 왜 이런 의무 조항들이 필요한지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고집할 때 미국 NDA 관행에 비춰서 이게 합당한 요구인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 협상 과정에서 타협해도 될 부분과 양보할 경우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연방법과 주법 두 레벨에서 보호를 받고요. 위반하면 손해배상만 물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법인 Defend Trade Secrets Act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가 기밀 상태로 유지되도록 소유자가 적절한 보안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한다고 해서 알아낼 수도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정보가 소유자에게 어떤 경제적 가치나 경쟁 우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이 정중앙에 위치한 부분이 바로 연방법으로 인정받는 영업비밀 영역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영업비밀 예시로는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 비법, 그리고 KFC의 닭고기 양념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각의 요건마다 주관적인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송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여기처럼 두 가지만 교집합인 부분은 엄밀히 얘기해서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기업 내부의 중요한 정보적 경영 자원들일 텐데요. 이렇게 영업비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중요 기밀 정보까지도 NDA로 보호할 수 있고 그렇게 보호하면 좋습니다. 주법의 영업비밀 정의는 연방법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컨셉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포인트로 돌아올게요. 영업비밀은 상표나 특허처럼 등록 절차도 관할하는 행정기관도 없습니다. 대신 영업비밀법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 영속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럼 문서마다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를 해야만 법으로 보호받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서에 기밀 표시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업비밀의 첫 번째 조건, 즉 기밀 유지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문서에 기밀 표시를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안관리, 둘째는 퇴사자 관리, 셋째는 적재적소에 NDA를 체결해서 정보가 통제된 환경에서만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보안관리와 퇴사자 관리는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NDA는 대상에 따라 내부자인 직원과 맺는 경우와 외부자와 맺는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오늘 저는 후자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영업비밀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ND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NDA로 보호해야 할까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밀 정보 중에서 우리 기업에게 특별히 중요한 정보가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FC가 직접 닭고기 양념을 배합하지 않고 하청업체로부터 완성된 분말을 공급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양념 분말 공장 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양념 패킷을 다 만든 다음에 KFC로 보내는 게 아니라 KFC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공장으로 양념을 직배송하는 계약 구조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성비 최고인 공장을 발굴하는 데에 KFC가 엄청난 공을 들여 독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 정보는 그 자체로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치킨 업계의 경쟁사가 가성비 최고인 이 공장이 어딘지 안다면 눈독 들일만 하겠죠. 이때 KFC는 저와 NDA를 체결함으로써 제가 양념 레시피뿐만 아니라 닭고기 납품 공장이 어딘지 발설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NDA 체결이 필요할까요? 내가 소유한 영업 비밀을 남이 무단으로 훔쳐서 썼을 때는 영업비밀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영업비밀법에 의해 아예 보호받지 못하거나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NDA는 자발적으로 기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되 이 정보를 상대 측이 기밀로 취급하고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못 쓰게 하고 싶을 때 체결해야 합니다. NDA 체결 시점은 내 기밀 정보를 넘겨주기 이전에 그리고 양측 사이에 계약 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NDA를 체결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 자체에 해석의 여지가 있고 각각의 요건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 처한 상황에 따라 영업비밀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영업비밀, 기밀정보라고 규정을 하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뚜렷이 영업비밀로 분류하기 애매모호한 대상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들이 영업비밀로 혹은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NDA 체결 여부는 소송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자가 기울인 기밀 유지 노력이 적절했는가를 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NDA를 체결하면 양측이 영업비밀을 무슨 목적으로 활용할 건지,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NDA를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해둘 수 있어서 양측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NDA는 본계약서의 기밀 유지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NDA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편무 기밀 유지 협약, Unilateral NDA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맥킨지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전략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이 서로 기밀 정보를 교환하는 상호 기밀 유지 협약, Mutual NDA입니다. 예를 들어 두 회사가 전략적 마케팅 제휴 관계를 맺을 경우가 이에 해당될 텐데요. 이때는 양측이 각각 자신의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NDA 조항에 대해 살펴볼 차례인데요. KFC와 닭고기 양념 분말 공장인 저희 회사가 맺는 가상의 NDA 상황으로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만 이 예시 문구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preamble은 모든 계약서의 첫 항목으로 계약 당사자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좀 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간색 부분은 계약 체결일, 노란색 부분은 계약 체결하는 기업들의 이름입니다. 초록색은 기업이 설립된 주정보이고 파란색은 사업장 주소를 나타냅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조항, recitals는 양측이 NDA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서술하면서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교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을 나열한 조항입니다. 이 사업상 목적은 수신자의 정보 사용 용도와 권한을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공자 입장에선 상대방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목적을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수신자 입장에선 기왕 받은 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두루뭉술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양측이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폭넓은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 빨간색 부분, Evaluation of a potential business arrangements between the parties 처럼 목적을 광범위하게 표현합니다. 단어 선택한 걸 보시면 agreement나 contract라고 하지 않았죠. 대신 potential business arrangement라고 잠재적인 사업 관계를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수신자는 기밀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제공자는 정보를 이 계약서 조건에 따라 제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반면 Mutual NDA의 경우에는 노란색 부분에 정보 제공자, 수신자의 구분 없이 양측이 서로 기밀 정보를 교환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공자가 수신자에게 건네줄 기밀 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을 정의한 조항입니다. NDA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요. 기밀 정보는 크게 정보의 내용과 형식면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경영 전략, 매출 가격 정보, 생산 공정 과정,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 출원서 같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밀 정보 그 자체 말고도 기밀 정보에서 파생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2차적인 정보, 이를테면 수신자가 첨삭 필기한 노트, 데이터 요약본 같은 것도 기밀 정보 범주로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양측이 어떤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 NDA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도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지 따져보신 뒤에 문구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계 내 두 거물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M&A 검토를 위한 NDA가 체결됐다는 소문이 나면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NDA 체결 사실 자체도 비밀로 하는 게 낫습니다. 또 같은 내용의 정보라도 다양한 포맷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종이 문서, 전자 파일, 구두 정보 중 모든 것을 포괄할지 일부만 넣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confidential이라고 명시된 대상만 기밀 정보로 취급할 건지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첫째, 제공자는 자기가 공개할 모든 정보를 총망라할 수 있도록 기밀 정보를 넓게 정의해야 하고요. 누락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포괄 조항을 삽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catch-all provision은 이따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기밀 정보라는 건 제공자가 혼자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이 NDA에 의해 수신자와 수신자의 대리인 representative에게 주는 정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신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최대한 폭넓게 정의해서 받은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계약서로 옮기면 이런 모습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잘 안 보여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칼라 표시한 사항만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글씨가 엄청 많다는 것만으로도 누구에게 유리할지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정보 제공자에게 유리한 기밀 정보 정의입니다. 문구를 끊어서 살펴볼게요.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ll non-public,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disclosed before,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by the disclosing party. 이렇게 적혀 있죠. 언제 공개했는지 시점에 상관없이 제공자가 주는 모든 비공개, 기밀 혹은 재산적 정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부분. 기밀 정보는 제공자가 수신자와 대리인에게 준 정보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은 수신자의 대리인을 정의한 목록입니다. To the recipients or its affiliates or to any of such recipients or its affiliates, employees, officers, directors, partners, shareholders, agents, attorneys, accountants, or advisors. 총 9가지의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9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다른 버전이랑 대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다음으로 초록색 부분은 정보의 포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 oral, visual, written, electronic or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form. 구두 정보, 시각 정보, 문서 정보, 전자 정보 등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정보는 다 포괄합니다. 파란색, whether or not marked or designated as confidential. 설령 confidential이라고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 기밀 정보로 취급됩니다. 자, 여기 A부터 D까지는 사업 상황에 맞는 기밀 정보나 자료들을 쭉 나열한 부분인데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죄다 읊어야 합니다. 이제 E, 보라색 부분. Other information that would reasonably be considered non-public, confidential or proprietary given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and the parties' businesses. 이게 바로 그 catch-all provision인데요. 혹시 ABCD에서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E라는 그물망에 걸리도록 당사자의 사업 성격상 비공개, 기밀 혹은 재산적 정보라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써둔 것입니다. F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인데요. Notes, analysis, compilations, reports prepared by or for the recipient. 수신자가 제공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공해서 만든 2차 정보들, 즉 첨삭 필기한 노트, 분석 결과, 데이터 해석 요약본 등도 기밀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는 없지만 F 밑에 양측이 거래 준비 중이라는 사실 혹은 NDA를 체결했다는 사실도 기밀 정보로 간주된다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정보 수신자에게 유리한 버전입니다. 앞 버전에 비해 일단 훨씬 짧죠. 기밀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게요.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ll non-public,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disclosed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by the disclosing party. 아까는 여기 before도 들어있었는데 이번엔 없죠. 즉 계약 효력일 이후에 공개한 정보만 포함합니다. 자, 이제 수신자의 대리인을 정의한 목록 볼게요.
to the recipients or its affiliates or to any of such recipients or if its affiliates, employees, officers, director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 비해 목록이 더 길죠. 대리인의 independent contractors, service providers, sub-licensees, subcontractors까지 포함해서 총 13가지 카테고리 대상에게 공개되는 정보입니다. 아까 19종류였는데 늘어났네요. 이제 초록색 부분. In written, electronic or other tangible forms. 반드시 문서, 전자파일, 유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만 기밀 정보로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부분. Either clearly labels as confidential or designates as confidential in a written notice. 공개하기 전에 미리 confidential이라고 표시되었거나 혹은 제공자가 공개한 지 7일 이내에 이전에 줬던 그 자료는 기밀 정보야 하고 서면 통지를 한 정보만 기밀 정보로 포함됩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버전과는 대조적으로 효력일 이전에 공개한 정보, 구두 정보, 그리고 기밀이라고 명시적으로 표시가 안 된 정보는 기밀 정보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만큼 수신자에게 유리한 버전이죠. 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밀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즉 수신자가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고 유출해도 되는 사항을 정리한 조항입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첫째, 제공자가 기밀 정보를 주기 전에 이미 수신자가 알고 있었던 정보. 둘째, 수신자가 NDA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다른 경로로 외부에 알려진 정보. 셋째, 수신자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단 이때 수신자와 제3자 사이에 별도의 기밀 유지 책임이 따르지 않아야 하고요. 제3자가 수신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 경우에만 기밀 정보의 예외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가 제공자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발굴한 정보도 기밀 정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영어로 옮겨놓으면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자의 의무는 NDA에서 기밀 정보 정의 다음으로 중요한 조항입니다. 한마디로 NDA에 명시된 상황이 아닌 한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라는 의무입니다. 이때 노력의 기준은 commercially reasonable, 상업적으로 합당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냥 reasonable이라고 안 하고 commercially reasonable이라고 할까요?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어떤 방법이 보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면서까지 꼭 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다룬 상황이라면 수신자가 알아서 보안 유지하세요 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제공자가 콕 찍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하라고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주고받는 기밀정보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수신자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함을 NDA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시 문구를 살펴볼게요. The recipient shall A. safeguard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using no less than a commercially reasonable degree of care. 수신자가 해당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수준 이상의 보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B.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solely for the purposes, 즉 수신자가 NDA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활용하고 and shall not disclo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than to its representatives. 다음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외부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를 공개할 대상이 첫째, 사업상 목적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정보에 접근이 필요하고 둘째, 그 대상은 이 정보가 기밀 사안임을 통지받은 상태이고 또 셋째, 이 NDA에서 부과하는 수준 이상의 기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신자의 대리인에게만 공개 가능합니다. C. Be responsible for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caused by any of its representatives. 그러니까 수신자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대리인이 이 NDA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신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책임을 줄이려면 그냥 breach라고 하는 대신에 material breach라고 표현해서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 상황에만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 파란색 부분은 선택사항인데요.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신자가 3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의 기밀 유지 의무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한 사업상 목적 완수를 위해 꼭 필요한 대상에게 그 대상이 기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신자가 기밀 정보를 법에 의해 공개해야만 하는 경우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required disclosure라고 부르고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법규 조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기밀 정보의 공개를 강제당하는 경우, 즉 소송 상황에서 원고나 피고가 수신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거나 금융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If the recipient or its recipient i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 valid legal order to disclose 이렇게 적혀 있죠. 즉 법규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수신자의 기밀 정보의 공개를 강제당하는 경우. 그리고 노란색 부분. The recipient shall notify the disclosing party of such requirements. 수신자는 제일 먼저 정보 제공자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어요라고 신속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so that the disclosing party may seek at disclosing party's expense a protective order or other remedy. 제공자가 자신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the recipient shall reasonably assist the disclosing party therewith. 이 과정에서 수신자는 제공자에게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라색 부분 only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it is required to disclose. 만일 수신자가 기밀 정보 공개를 법으로 강제당하는 상황이라면 필수적으로 공개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기밀 정보만 공개하고 이때 공개한 정보가 계속해서 비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NDA 계약 기간에 대한 조항입니다. 정보 제공자는 최대한 장기간 동안 기밀을 보장받고자 하고 수신자는 단기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1에서 3년 사이가 흔한데요. 결국은 양측이 주고받는 정보의 가치와 성격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한편 계약 기간과는 별도로 특정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survival period, 존속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1에서 5년 사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구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보 제공자에게 유리한 조항 예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보시면 계약 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고 조기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제공자가 공유한 기밀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은 더 이상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까지 수신자의 기밀 유지 의무가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일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게 너무했다 싶으면 존속기간을 특정 기간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 수신자에게 유리한 조항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계약기간 1년을 나타내고 있고요. Either party may terminate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한쪽이 서면으로 계약 해지 요청을 할 경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조기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은 아예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밀 정보의 반환 파기 조항입니다. 제공자 입장에서 유심히 검토하셔야 할 조항인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는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것보다 전자 파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상대 측으로부터 실물을 회수하는 경우보다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출력물은 분쇄 조치해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입니다. 단 파기 처리가 진짜 됐는지 직접 확인이 힘드니까 수신자로부터 확실히 파기했어요 라는 서티피케이션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꼭 계약 기간이 끝나야 반환 파기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공자가 정보를 줬다가 아무 때나 도로 뺏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공자에게 유리하고요. 그럼 정보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문구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On the expiration date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at the disclosing party's request 라고 적혀있죠. 계약이 종료되거나 혹은 정보 제공자가 요청하면 정보 수신자는 자동적으로 제공받은 기밀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즉 제공자가 아무 액션을 안 취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이 되면 수신자는 파기 반환을 해야 합니다. 제공자 입장에서는 참 편하겠죠. 이제 노란색 부분. The recipient shall within 30 days either return to the disclosing party or destroy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other than notes. 노츠, 즉 수신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만들어낸 2차적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기밀 정보와 자료는 계약 종료일 혹은 제공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초록색 부분, at the disclosing party's option. 근데 이때 반환할지 파기할지는 정보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수신자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부분, and destroy all notes and certified in writing to the disclosing party the destruction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노츠는 무조건 파기하고 파기 완료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보 수신자에게 유리한 조항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t any time during or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at the disclosing party's written request 라고 적혀있죠. 반드시 정보 제공자가 문서로 요청해야만 정보 수신자의 정보 반환 파기 의무가 발생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 버전처럼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서 기밀 정보 반환 파기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노란색 부분은 the recipient shall promptly return or destroy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환 파기 데드라인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신속히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return or destroy라고 적혀 있으니 반환과 파기 둘 중에 수신자 마음대로 편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이제 반환과 파기 둘 다 안 하고 보유해도 되는 파일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데요. 앞 슬라이드에서는 아예 없었던 예외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 조항은 영어로 No Transfer of Rights, Title or Interest라고 주로 불리는데요. 제공자가 공개한 기밀정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 정보에서 파생되는 모든 권리는 정보 제공자가 소유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정보 수신자가 전달받은 정보에 대해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은 쉽게 말해서 제공자인 내가 공개한 정보는 다 내 거야 라는 뜻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내가 너한테 결코 준 게 아니야. 양도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구제수단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 가치를 금전적으로 매겨서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형평법상 구제수단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뭘 해라 말아라 하는 것들인데요. 종류가 많은데 이 중 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 행위를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거고, 특정 이행명령은 반대로 특정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만약 ND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승소한 측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까지도 패소한 측이 지불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 소송의 기본 원칙은 누가 이기느냐에 상관없이 자기 소송 비용은 자기가 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공자 입장에서는 NDA 위반 상황을 최대한 막는 게 좋고,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변호사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약벌금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수신자가 NDA를 위반할 경우 단돈 100불이든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특정 금액을 낸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럼 정보 제공자에게 유리한 구제수단 조항 예시 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the recipient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will cause irreparable harm and injury, for which money damages would be an inadequate remedy. And disclosing party is entitled to equitable relief.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니까 즉 수신자가 NDA를 위반하면 제공자는 손해배상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는다는 걸 수신자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공자가 형법상 구제수단까지 보장받는 것에 동의한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the recipient waives any claim or defense that the disclosing party has an adequate remedy at law. 수신자는 제공자가 받을 형법상 구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승소한 측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패소한 측이 모두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 수신자에게 유리한 문구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will이 아니고 may cause injur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irreparable harm이 아니고 그냥 injur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money damages would not be가 아니고 여기서는 may not be sufficient remedy라고 적혀 있고요. entitled to equitable relief가 아니고 entitled to seek injunctive and other equitable relief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자가 금지명령이나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걸 수신자가 단순히 인정한다는 것이지 제공자가 당연한 권리로 형평법상 구제수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란색 부분은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건데요. 손해배상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양측이 어떤 경우에도 consequential, incidental, indirect, exemplary, special, punitive damages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적혀 있어요. 결과적으로 남는 건 보상적 손해배상밖에 없어 보이네요. 다음은 중거법, 사법관할, 재판 소재지 조항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항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중거법, choice of law 조항은 NDA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혹은 관련 분쟁을 해결할 때 어느 주법,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사법관할, jurisdiction은 법원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인데요. 생뚱맞게 아무한테나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해당 주와 사람이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해당 주랑 아무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법원의 사법관할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재판 소재지, venue는 어느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서 소송할지를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럼 중거법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론적으로는 해당 주법이 제공자나 수신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편인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편인지, 또 양측이 구제수단으로 명시한 것들을 해당 주법이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법관할을 결정하려면 해당 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대인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소재지는 편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런데요. 실제 unilateral NDA 상황에서는 기밀 정보를 손에 쥔 제공자가 정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mutual NDA의 경우에는 바기닝 파워가 더 센 쪽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둘 중에 덩치 더 크고 법무팀 빵빵한 쪽이 결정하거나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양측이 여러 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이 세 가지 사항은 매번 일관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이 진행되는 순서상 NDA는 양측이 최초로 맺는 계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 NDA에서 처음 정한 중거법 사법관할 재판지 조항이 상대와 나중에 체결할 다른 계약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우리 회사가 주둔해 있는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선입니다. 아까 든 KFC 예시에서 제 양념공장은 뉴욕에 있고 뉴욕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주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익숙한 편이고 다른 주법은 아예 몰라요. 그런데 켄터키주 루이빌의 법원에서 소송한다고 NDA 약정을 하면 나중에 진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켄터키주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되고 또 회사 담당자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매번 루이빌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정말 번거롭고 비용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예시 문구에는 제가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뉴욕주법을 중거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뉴욕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서만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절차법상 딴지를 거는 일이 없도록 이 초록색 부분, 양측은 이 법원의 사법 관할권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조항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은 영어로 Independent Development Clause인데요. 만약 양측이 비슷한 업종에 종사할 경우 그리고 수신자가 여러 대상들과 비슷한 거래를 추진할 경우 수신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제품 서비스를 따로 제작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 문구 삽입을 저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했는지 알아내기가 힘들고 특히 내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냈다는 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수신자가 제공자의 기밀 정보와 같거나 비슷한 정보를 현재 개발 중일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개발할 수 있음을 수신자가 인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수신자가 NDA를 준수하는 한 기밀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수신자 스스로 생산하는 행위나 경쟁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딱딱한 설명 들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조항만 커버했는데 분량이 많죠. 네, 한 번이라도 NDA 추진해 보신 분들은 이론과 실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협상 다이내믹은 보통 이 세 가지에 의해 좌우가 됩니다. 첫 번째는 협상력입니다. 박인파워 큰 상대가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절실한 쪽이 양보하고 맞춰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인정해주는 기밀 정보의 희소 가치 그리고 민감도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데 드는 부담입니다. 상대가 넣어야 한다고 우기는 보안 조항이 우리 회사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면 거부해야 맞고요. 만약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래, 이건 내가 들어줄게. 대신 다른 부분 네가 양보해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NDA 준비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아끼려고 변호사 선임 없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NDA 서식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시는 경우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주요 조항마다 예시를 통해 보여드렸듯이 단어 선택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무료 서식은 이런 세심함이 없고요. 특히 기밀 정보의 정의라든지 사업상 목적이 명료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 맞지 않고 제대로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업들이 상대방이 제공한 NDA를 전문가 검토 없이 그대로 서명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유니래럴 NDA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작성하거든요. 또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이는 문구들도 실질적으로 과중한 법적 책임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예시 문구 설명할 때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 입장에서 각각 유리한 버전을 대조해서 보여드리는데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그 점들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냐 고민되실 거예요. 미국 IP데스크에서 NDA 작성 검토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베타 버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되신 중소 중견기업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1년에 한 번 지원하고요. 올해 10건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이메일로 신청서 양식과 공고문을 보시고 이 신청서 양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DA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은 저희 뉴욕 IP데스크의 수행대리 로펌으로 등록된 5개 로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발생하는 변호사비의 70%를 한도액 2,000불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불이 나왔다. 그럼 700불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5,000불이 나왔다. 그러면 한도액 2,000불 적용해서 2,000불까지 지원을 합니다. 대략의 경우 1,000불에서 3,000불 사이에 NDA 작성과 검토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은 여기에 적힌 것과 같고요. 네, 제가 엄청 시간이 없어서 엄청 달려왔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